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새벽입니다. 준우청입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죠. 헌법재판소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서 결국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90분간의 심리뿐이었으니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이 됐습니다. 각하 아니면 기각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국민 모두가 법률 용어에 익숙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탄핵 사건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벌써 30번이나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13번인데 이번에 최상목까지 통과되면 14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박찬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게 뻔해 보이는데 왜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한 걸까요? 만약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어서 파면될 거라고 믿었다면 심한 자아도취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정족수를 위반했다 하여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은 의외로 둘뿐입니다. 6명의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원식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으로 151석 이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의 판단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과연 이 결정이 앞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아주 쉬워질 겁니다. 다만 이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총 5명입니다. 놀랍게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등 이른바 좌파 재판관들이 기각 입장에 있었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래 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웠던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 또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국정 운영 시도 등 총 5가지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탄핵 소추안 주요 내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것,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또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한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가졌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나머지 소추 사유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시간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6일 14시 56분.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한 시간은 바로 그 이튿날인 12월 27일
16시 37분입니다. 오후 4시 37분입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복형은 이를 두고 헌법 위반이거나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걸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말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6명은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151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탄핵소추는 192명이 찬성을 했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들이 펴낸 추석서를, 해설서를 부인을 한 셈입니다. 기각 의견을 낸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등 5명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특검 임명회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과의 공동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민은 대통령의 헌법소 의무와 국가국문법상 승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고, 김복형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론도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당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에 관련한 판단이 나오면 향후 윤 대통령 선고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지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이 난인지,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난을 촉발한 것인지, 아니면 오동훈이 난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관저에서 곧장 정부 청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일성이 이렇습니다.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 그런 거대한 함정을 이끌어가는 선장이 없었죠. 그 관세 전쟁에서 과거 한미 FTA를 주도했던 한덕수가 지금 국가를 대변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체제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고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가기를 원한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진척시킬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글쎄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다시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선고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라든가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 이에 대한 일체의 판단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외 계엄 선포의 적법성은 물론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 중에 내란 행위와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소추단은 설사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 묵인했다, 방조했다, 이 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제86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상 의무와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심리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가 성립됐는지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국회 측이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철회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페이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쓴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 총리는 장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수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뒤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결된 이후에도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안겼습니다.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경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순응을 해서 국무회의를 열었고 그 국무회의 결과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승리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만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는 물론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내용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방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이 상황을 최대한 비밀에 붙이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돌았습니다. 결국 3월을 넘기고 4월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목요일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선고일입니다. 결국 이번 주 중에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 금요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일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이틀 선고를 한 적도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추측성 말도 나왔습니다. 실제 많은 법률가들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를 완전히 하지 못했다. 특히
곽종건, 홍장원의 증언들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월요일인 3월 31일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역시 너무 촉박하다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4월 4일을 선거를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4월 4일을 넘어가진 않겠죠.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의 퇴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3월 말이면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고 4월 초면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내놓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각 결정이 나오려면 훨씬 더 정치한 법이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든 짧은 대통령의 지위를 체험을 한 최상목 장관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다시 넘기면서 87일 만에 최상목 대대행 체제는 종료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상목 대행 체제라고 하지 않고 대대행 체제라고 하더군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를 하면서 대대행 최상목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기재부 장관에다가 행안부 장관이 없어서 이번 산불 사건까지 지휘를 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1인 다역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 기재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 5가지 역할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한덕수 총리 측에 전자 송달된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때 최상목의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임시조직인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만들어져 있었더군요. 문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등 최상목이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사안들의 처리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으면 한덕수 총리는 일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 문제는 결국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 결과를 미리 짐작했을 텐데 불난집처럼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90분간의 탄핵심판 심리로 변론이 종결되는데 인용결정, 즉 파면한다는 선고를 예상한 사람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각 아니면 각하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 뻔한 결과를 두고 탄핵 소추를 남발한 입법 폭주, 다수의 폭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긴 이재명의 표현대로라면 지금부터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을 즉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한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최상목이 그렇게 말을 했죠. 아마 이재명은 한 총리에게도 몸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다시 이재명은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오기도 용서되느냐. 아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 이런 억울한 심정에서 이런 말을 한 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을 믿는다. 자, 그런 이재명은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을 얼마나 뒤돌아볼까요? 그는 자신의 피선거권이 앞으로 석 달 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석 달 뒤에는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권력이 눈앞에 와 있었는데 그것이 일장춘몽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그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이제 차디찬 감옥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제출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헌재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재명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가 연관된 수많은 범죄 중에 가장 가벼워 보였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끝내 자라낼 수 없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자신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닌 말로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기회가 갈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 국민들이 분노를 감당할 사람도 세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인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심리적 내진을 넘어 물리적 내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건 뭐 국민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까? 심리적 내진 상황을 넘어서서 물리적 내진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길거리에 폭동이라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협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야말로 우리 정치판을 정화하고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일국체제 민주당은 지금 길사항전태세입니다. 171석을 가진 절대 다수의 일당이, 아니 192석을 지휘하고 있는 제1야당이 무엇이 어려워서 장외로 나가 광화문 앞에 텐트를 치고 당사로 삼았을까요? 절대 강자가 장외로 나갔다. 그래서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풍찬 노숙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참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찬대는 헌법재판소가 정적수 문제에 우원식 손을 들어준 것을 성과로 꼽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는 어길 정적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찬대는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만약을 임명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하기를 촉구한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만 임명을 하면 어쩌면 6대3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박찬대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 전현희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더욱이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 그래서 전현희는 한 총리에게 헌재의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 마윤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인천세관 마약 특검 추진 의뢰를 이행하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분노 게이지는 진짜일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란 수견이 하는 용어 사용이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이 대장동 일당 5명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서 이날 재판도 이재명의 불출석으로 단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날 이재명은 법정에 나오는 대신에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성남시와 유착해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가 됐죠. 벌써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이 형사합의 33부에서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재판과 모든 사실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함께 재판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일이 될 겁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